신나게 인사해 볼까요? 제오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 네, 오늘은 이제 17강으로 온라인 수업 마지막인데요. 자, 그 전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오쌤 뭐 하기로 했었죠? 저희 그 14강 학습을 하고 활동 수행한 것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시간. 여러분들이 한 걸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번에 이제 훈민정음 갖고 그리는 거 과제 있었죠? 그거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거를 몇 개 꼽아봤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작품으로 갈까요? 네, 제오쌤 이거 간단하게 어떤 게 좀 인상 깊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일단 색감 때문에 뽑았어요. 초록색 선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헐크가 좀 어이구, 저도 그 느낌 받았습니다. 자, 이 친구는 간단하게 말하면 제 생각에는 되게 성의 있게 열심히 수행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각 캐릭터가 유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인물이 아마 세종대왕인 것 같아요. 깨알처럼 이렇게 그러니까요. 디테일한 표현들. 그래서 이 친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작품으로.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훈민정음을 받아들이는 게 좀 참신했어요. 그래서 나도 가구에 한번 도전해볼까? 라면서 백성들의 의욕을 갖는 장면. 그리고, 내가 뭔가 좀 자랑스러워. 라고 하는 장면도 뭔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이 학생도 아까 전에 이제 그림하고 비슷한데요. 아까 전에 이제 인물들이 좀 어른들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고쳐주면 여기 이제 용비어천가에서 우리나라의 선조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발견을 했거든요. 용비어천가는 태조로부터 태조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이렇게 쭉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인물이 아니라 이미 그분의 어떤 조상들로부터 뭔가 좀 엄청난 기운을 타고났다라고 하는 걸 특유의 DNA. 왕은 그렇죠. 특유의 DNA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자랑하고 그래서 조선왕조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 만든 나라다. 자랑스러워해라. 이걸 뭔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네, 다음으로 갈까요? 네, 다음은 선생님은 이게 좀 인상 깊었어요. 용비어천가를 딱 보면서 백성들이 마치 신문을 보듯이 우와, 왕들께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왕들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조선을 세운 왕은 태조 이성계인데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부터도 왕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아버지도 왕 대접을 해줬고요. 할아버지도 왕 대접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다스렸던 건 아니지만 조선에서는 이분들도 왕으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와, 왕들께서 이렇게 활약하셨구나 라고 얘기한 것도 조선 시대였다면 말은 됩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번역 부분에서 신하들끼리 얘기하는 게 좀 참신했어요. 그래서 특히 신하들끼리 보통 세종대왕이 지시하고 신하들이 번역하는 거랬는데 세종대왕은 쏙 빠지고 신하들끼리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선이 또 유교적으로 크게 발전하겠지라는 부분이 저는 이거는 잘 짚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결국은 조선이 성리학 국가고 이걸 발전시키려고 한 거니까요. 네, 잘했습니다. 네, 지금 이 친구 그림을 보면요. 우선 세종대왕이 중심이라기보다는 집현전 학자를 주인공으로 그렸네요. 그래서 유교를 대표하는 여러 책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직접 책처럼 대화까지 했네요. 깨알 대단하시고요. 같은 디테일이 여기 안녕하슈라는 것도 있고 이 곤장에 이제 볼기를 맞는 게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친구 한번 실제로 보고 싶네. 궁금하다. 보게 될 거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네. 자, 다음으로 잘했어. 마지막 친구입니다. 마지막 친구. 야, 이 친구는 지금 한자, 그리고
훈민정음의 그런 글자들을 실제로 따온 것 같은데요. 띠용 귀게 나라. 이 친구 되게 섬세하네요. 용비어천가도 저기 한자로 쓴 한자로, 거예요. 네. 이거 보고서 뽑긴 했거든요. 야, 승의 억울함.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일단 이 친구 이 생각이 좀 참신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더 이상 한자는 안 쓴다. 한자는 안 쓰네. 이제. 띠용. 일로 간다. 뭔가 좀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한 글자로만 표현했다는 거. 네. 잘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야, 대본이 엄청 디테일하네요. 네, 엄청 디테일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대사가 좀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인상이 좀 있었고요. 와. 특히 이제 백성들이 이거 보세요. 한자를 모르니 유교 경전을 공부할 수 없다. 유유. 이게 정말 눈물. 선생님의 뭔가 와. 좀 심금을 울렸어요. 그리고 용비어천가를 만들면서 보세요. 표현했네. 그렇게. 보세요. 이렇게 평범했던 왕이 점점 야.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부분도 뭔가 좀 디테일부어? 네, 그런 인상을 깊었습니다. 참신하다. 네, 참신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에 대해서거든요. 그러면 세계관이 뭔지 간단하게 말해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볼게요. 세계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계관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오늘날에는 뭐 세계화다, 글로벌 시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인식을 할 때 뭔가 차별을 두거나 우리가 상대 나라보다 우위에 있다, 이런 인식보다는 뭐 중국, 일본 비롯한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모든 나라들을 동등하게 인식을 하고 서로의 존재를 좀 존중해주는,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다원성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들이 그렇게 세계를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오늘날의 세계관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난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양난이라고 하면은 뭘까요? 양난. 양이 뭘까요? 양. 네. 저도 음매 그거 하려다가 학생들이 음매는 소죠. 그럼 양은 뭘까요? 네. 인가요? 그거 하려다가 학생들이 속으로 욕할 것 같아서 근데 참았었는데. 실제로 양이 매는 아니라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실제로 양소리, 대관령 목장 가서 양소리를 들어보면은, 아니, 그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전 못 들어봐서. 양소리 들어봤는데 좀 더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거칠더라고요. 진짜? 네네. 그 소리가 맞는데요? 약간 성대모사 쪽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보통 저는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하지 않습니다. 자, 양은 보통 2개. 큰 난이 2개 일어났었어요. 이거 김동원 쌤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정말 여러분도 잘 배웠었죠. 임진왜란, 그다음에 호란.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물론 정묘란도 앞에 있지만 이러한 란을 거치게 되면서, 2번의 큰 전란을 거치게 되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크게 바뀐다.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는 이 양난이 일어나기 전 조선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양난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공부하게 되면 이번 시간 수업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과 조선시대 사람들하고 다른 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어로 world, 이건 뭐냐면 보통 중앙에 중국이 있고 크게, 그리고 주변에 조선, 일본, 그 다음에 저기 서쪽에 사막, 그다음 밑에 있는 뭐 동남아시아 여러 섬나라들, 북쪽에서는 드넓은 뭔가 좀 초원과 아니면 얼음 세계, 이 정도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월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영국이라는 섬이 있다. 이건 것까지 사람들은 그쵸. 이렇게 몰랐죠. 아메리카 대륙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월드라고 하는 게 좁았다는 얘기죠. 굳이 한글로 하면은 세계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나라가 세고 어떤 나라가 약하고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누구랑은 친해야 되고 누구랑은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나라들을 좋게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보겠습니다. 화이론적 세계관이라 그랬는데 이거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조선은 건국을 한 이후부터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바탕으로 한 이 명분론이라고 나오죠. 이 명분론을 바탕으로 조선은 조선 사람들을 다스렸어요. 이 명분론이 좀 말이 어렵거든요. 이거는 그 조선에 살던 각 사람들의 처해 있는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각각의 입장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밑에 각주를 보게 되면요. 자, 예를 들어놨죠. 우선 왕과 신하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왕은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 신하는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잘 돌보면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양반과 상민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길거리에 양반이 지나다니면 일반 평범한 상민들은 어떻게 하죠? 살짝 길을 피하면서 허리를 아주 크게 아주 많이 숙이면서 인사를 하죠. 이렇게 양반과 상민 사이에서도 엄격한 상하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왕과 신하가 각각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잘 수행을 하면 정치가 잘 될 거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면 가정이 평화롭고, 양반과 상민이 서로의 역할에 맞는 일을 잘 수행하면 사회가 잘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분론은 각 입장, 각 신분에 맞는 역할을 잘 수행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잘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상하 관계가 엄격하게 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선은 나라 안쪽으로는 명분론을 바탕으로 다스렸으며 나라 밖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냐? 바로 명분론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파악하게 돼요. 이 관계에다가 밑줄 치고 명분론의 핵심이었던 이 상하 관계를 한번 써봅시다. 자, 명분론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관계를 이해했는데 그것을 바로 화이론이라고 해요. 자, 우선 필기를 하고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 있는 화는 중화라는 개념이고 여기에 있는 이는 바로 오랑캐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화라는 개념이 뭔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중화는 오랑캐와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바로 한족이 자신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한족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국 본토에 살면서 특히 농사를 짓는 그 민족들을 말하죠. 한족. 중국 사람들의 90%가 한족이라고 이렇게 오늘날? 하더라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중국에서 인정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는 이제 그 55개인가 56개인가 이 정도의 어떤 소수민족과 같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55개의 소수민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한 10%도 안 되고 나머지 90%가 넘는 거는 한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숫자의 사람 민족이죠. 거기서 말하는 한족입니다. 그래서 한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사람들이라고 맞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여러분. 중국에 살던 사람들 자신들은 한족이라고 칭하고 그 이외의 민족을 오랑캐라고 여겼다는 점이에요. 오랑캐. 그러니까 그 오랑캐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한족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한 맞아.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여기서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있잖아요. 네. 뭔가 우리가 여기 중국 사람들로부터 야 이게 오랑캐지 그러면은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얘기죠. 조선시대에서는 중국이 야 이 조선이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동쪽 오랑캐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에서는 뭐냐면 인정. 일단 인정하고 시작한다는 얘기죠. 우리 그래 오랑캐였어. 하지만 우리는 오랑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너희들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맞아. 그 노력의 내용도 나오죠.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중국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오랑캐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오랑캐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화이론적 세계관도 결국은 조선 사람들도 우리는 원래 오랑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듣는 우리야 지금은 기분이 뭐 안 좋겠지만 그때는 그랬단 얘기예요. 무려 60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 중화는 결국에 명으로 상징된다 그랬죠. 당시 중국 본토에 한족이 세운 명을 중심으로 한 이 중화와 오랑캐로 구분한다는 이 화이론, 이 세계관이 바로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 화이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중화와 오랑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이 세계관에서 우리 조선은 어디에 끼어 있나? 우리 조선 자체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 조선의 지배층은 자신들이 중화 문명을 훌륭하게 전수받고 열심히 공부한 소중화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다는 거죠. 소중화. 우리는 중화지만 조금 작은 중화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려보면 당시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우선 조선은 명나라를 당시 사대라고 해서 섬기고 있었어요. 명은 참 거대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이 명을 중화라고 할 수 있죠. 중화라고 하는 걸 좀 단순하게 뜻을 풀이하면 중은 핵심이란 뜻이에요.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좀 여러분들도 이제 좋아하는 그룹이 있는데 보통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 센터입니다. 중은. 센터란 뜻이고요. 세계의 중심. 그렇죠. 그리고 화라고 하는 거는 화려하다 할 때 화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터에서 정말 화려하게 이렇게 발전된. 빛을 반짝반짝 내고 있는 그런 문명이 중화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중화 문명이 아닌 건 모두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나라, 이 중화를 우리 사대라고 해서 섬기고 있죠. 자, 조선은 명을 섬기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 중화 문화나 여러 가지 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서 우리도 중화까지 크진 않지만 하나의 작은 중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결국엔 중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외에 주변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을 조선시대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오랑캐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도 우리도 예전에는 오랑캐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는 차라리 이제 소중화라고 할 수는 있어도 오랑캐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호쌤이 여기 그린 대로 오히려 이제 명나라의 뭔가 좀 뭐랄까
그 문화, 여러 가지 아주 발달된 것들. 발달된 문화 안에 우리는 음.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 자체는 오랑캐하고는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화이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중국에서 일어난 큰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7세기 중국에서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조선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여겼던 이 청나라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만주족이 세운 나라예요. 만주족이 뭔지 간단하게 보면 쌤이 참고로 좀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잘 그리는 걸 이해해 주는 오, 괜찮은데요? 느낌 있죠? 자, 여기 연해주, 산둥반도. 우리나라가 너무 크다. 참 쉽죠. 자, 만주벌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냥 이 한반도 북부에 있는 이 넓은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만주족이라고 불렀어요. 이 만주족을 우리는 예전에 여진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만주족이 한마디로 여진족입니다. 그 여진족의 후예죠. 이 만주족이 세운 나라가 청나라예요. 자, 오랑캐가 세웠던 이 청나라가 힘이 세지면서 조선 입장에서 가장 배울 게 많고 모시고 있던 이 명나라가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명나라는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국 본토 땅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게 조선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큰 충격이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조선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고 모시고 있던 명나라는 멸망을 해. 그리고 오랑캐라고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청나라가 중국 전체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조선은 이 청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죠. 자, 지게 된 결과 청나라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굴욕적인 관계였어요. 바로 군주는 누가 되고 청나라가 되고 신하는 바로 우리 조선이 되는 겁니다. 자,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욕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오랑캐로 여겼던 자들을 이제 군주로 모셔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의 상황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무시했던 저 오랑캐 놈들이 중국 문명이 있는 중국을 다스리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될까? 이게 옳은 걸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는 그 멸망했지만 우리가 배우고 모셨던 그 명나라에 대한 그 의리도 지키고 그 명나라를 계속하여 존중해야 되는 걸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조선 사람들이 명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훨씬 더 강했어요. 왜냐면 그때 조선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진짜 멸망 직전까지 갔던 걸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가 와서 구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명나라 없었으면 이미 왜군에 먹혔다. 그러니까 일본에 먹혔다. 멸망했다. 우리는 모두 일본의 노예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때 조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나라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은인이 우리가 지금까지 깔보고 무시했던 뭔가 나쁜 놈한테 결국 죽임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그 생명의 은인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진지하게 이걸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때 조선 사람들은. 쌤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 사료에 이 세 줄 정도에 다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명나라의 은혜를 입어서 나라가 완전 망할 뻔하다가 보존이 되었고 백성들도 살아났다. 자, 이 내용 우리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볼 게 북벌론이라는 거예요.
자, 북쪽을 정벌하자는 거예요. 공격하자. 여기 나와는 이 북이 바로 청나라입니다. 읽어보면 우리가 힘을 키워서 청을 정벌하고 명에 대한 그 의리, 임진왜란때 명나라가 안 도와줬으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었죠. 조선. 의리를 지키고 그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아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이 북벌론. 단순하게 보면 요즘 영화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영화 컨셉 중에 자기가 정말 생명의 은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악당한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주인공이 결국 그 복수를 하려고 악당한테 힘을 길러가지고 결국 천신만고 끝에 악당한테 복수하면서 결국 눈물 흘리면서 그 죽임을 당했던 생명의 은인 무덤에 찾아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엔딩을 맞는. 무슨 영화예요? 궁금하다. 재밌을 것 같은데? 몰라요. 마블 영화인가? 어쨌든 그런 비슷한 어쨌든 그런 컨셉의 영화가 맞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꽤 많은 것 어디선가는 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뭐랄까 좋게 말하면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청나라, 명나라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고 청나라는 나쁜 오랑캐야. 근데 이 나쁜 오랑캐 때문에 명나라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했어. 물론 이제 명나라는 청나라한테 멸망을 한 게 아니라 결국 농민들에게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그 명나라가 뻥 하고 사라질 때 청나라가 하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근데 어쨌든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명나라 멸망한 건 청나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결국 청나라가 나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영화 주인공이라면은 정말 약한 나라지만 힘을 길러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이순신급의 활약을 펼쳐가지고 청나라를 무찔러갖고 생명의 은인이었던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근데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 말 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라고는 하는데 그때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안 해? 불가능하다고 안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보통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보통 영화 보면 또 주인공이 뭔가 무모하게 도전을 할 때 꼭 그걸 말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린다고 해갖고 그만두면은 영화가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맞아. 근데 조선 사람 생각대로 한다면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청나라가 얼마나 간대 라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도 복수는 하고 죽을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온 게 북벌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북벌론이 단순한 주장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이 왕 때 실제로 추진되었습니다. 자, 이 왕도 좀 청나라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죠. 인조가 청나라에게 병자호란 때 패배를 하고 나서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니네가 우리를 군주로 모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니네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인질을 보내라 라고 해서 보통 왕자들을 인질로 보냈었는데 그때 이 효종이 왕자로서 청나라에 인질로 가서 한 7, 8년 정도 인질 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 효종이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할 때 이를 갈았겠죠. 이 오랑캐놈들, 내가 왕이 되게 되면 니네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이 효종이 왕이 되고 나서 실제로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해도 여러 가지 막 신무기 같은 거를 개발한다던가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프린트에도 나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당시 조선이 청나라를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같을까요? 그 정도 느낌이 될까요? 그거보다 못하죠.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가 중국? 현재 중국? 그 정도는 그 정도 느낌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러기엔 우리가 그때 조선보다 세요. 이제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 조선은 생각보다 지금의 우리나라 생각보다 강하다. 하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최강국이라 그렇지. 우리나라는 최전은 아니더라도 강국은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굳이 영화로 치면은 그때 청나라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전성기 때예요. 그러니까 타노스야. 마블 세계로 한다면 지존인데요? 타노스예요. 타노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는 뭐냐면 뭐랄까
좀 마블 영화를 잘 안 봐가지고. 비유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어벤져스에서도 실제로 떼거지로 달려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떼거지가 아니라 그 마블 영웅 중에 그냥 한 명의 영웅. 굳이 얘기하자면 그 한 명의 영웅이 타노스하고 1대1 맞짱을 뜨는 거예요. 야, 무모하죠.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모하다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했다는 거. 이 효종이 죽고 나서 점차 청나라를 직접 공격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조금씩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논쟁이 벌어져요. 청나라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요. 또 이제 서양의 발달된 문물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아무리 오랑캐라고 무시를 해도 그 나라가 강하다는 것까지는 부정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특정 붕당 내에서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집니다.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호락 논쟁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옆에다가 붕당 중에서도 노론이라는 붕당 그 안에의 논쟁이에요. 호락 논쟁하니까 왜 저는 왜 식혜 브랜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호락 식혜 맞나요? 무슨 식혜지? 아, 비락.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떠오를 수 삐 소리 있군요. 처리하면 돼요, 삐 소리. 한 다음에 삐 소리 처리하면 돼요.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네. 자, 여러분, 이 노론이 어느 계열의 붕당인지만 봅시다. 지금 보면 사림에서도 서인 내부에서 갈라진 요 노론에서도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면서 한쪽을 호론, 한쪽을 낙론이라고 부르게 돼요. 어렵습니다. 여기 개념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 호자가 오늘날 금강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금강은 충청도 지역 중심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호론은 충청 사람들의 노론입니다. 충청도 노론. 자, 여러분, 이 낙자는 여러분들이 아직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낙자는 보통 수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의 수도, 네, 한성 또는 서울에 있는 노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중국에 큰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요. 명나라는 멸망하고 청나라가 점점 더 힘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거죠. 그러한 세계 변화의 흐름을. 그래서 보면은 자, 인간과 짐승은 본성부터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요. 호로는. 자, 이게 의미하고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 조선이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누굴까요?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입니다. 조선과 청은 본성부터 달라. 즉 조선은 인간이야.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예의범절이 있어. 하지만 청나라는 그냥 단순한 짐승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과 청은 본성부터 아예 달라. 확연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상하 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아직 이 화이론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낙론은 조금씩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조선과 청은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조선과 청은 결국엔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같다라는 거죠. 자, 청나라를 아예 오랑캐로 무시하는 단계에서 이제 조금은 벗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반려동물 기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했던 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봤던 동물들, 동물하고 인간은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우스는 어떻게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확고하게 밑에 거예요.
아, 동물하고 인간은 같은가요? 특히 강아지 쪽을. 네, 뭐 구체적으로 좀 하면 그렇지만. 아, 댕댕이 좋아하세요? 네,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어서. 이런 얘기하면 좀, 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항상 한 곳만 바라보고.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있죠. 제가 말했죠. 있죠.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생각을 가진 그건 사람도 있죠. 뭐냐면 다른 인간은 거죠.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다. 왜냐면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거는 이거는 절대 안 되죠. 식인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뭐라고 하냐면 이성을 갖고 있느냐. 갑자기 댕댕이가 갑자기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그 짧은 팔로 이렇게 펜을 쥐갖고 딱 이렇게 하면서 아, 삶은 무엇인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확실히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 부모님 생각이거든요. 아, 그래요? 저랑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맞아요. 다른 생각일 수 있죠. 맞아,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서로 같은 지금으로 치면 같은 정당 안에서 야,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가지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무슨 이런 쓸모없는 거 맞아. 가지고 논쟁이 붙어.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정치나 열심히 해라고 할 수 맞아. 있는데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자체가 정치고 외교였다는 얘기죠. 왜냐? 인간과 짐승이 똑같을까 다를까 자체가 뭐냐면 우리하고 청나라가 똑같을까 다를까로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호쌤이 얘기한 대로 인간과 짐승이 처음 본성부터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청나라하고 조선도 오랑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살면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문화고 국가고 민족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인간과 짐승은 처음부터 달라 완전히 따로따로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중화 문명을 누리고 있는 정말 대단한 그런 민족인데 저기 청나라 오랑캐들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미개하고 힘만 이렇게 정말 센 애들이다. 그러니까 또 짐승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래서 우리하고 얘네들하고는 확실히 다르니까 우리하고 얘네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짐승 밑으로 고개 숙이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닮자고? 말도 안 돼. 얘네들은 복수의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질문 하나가 정치와 외교에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일부 사람들일지라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색깔펜으로 표시를 하면 이 낭론의 이러한 주장, 조금씩 세계관이 변하고 있죠. 이 주장이 북학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북학론이라는 거 이제 살펴볼게요. 북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청이야. 청의 학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물을 이제 받아들이자는 주장이에요. 오랑캐라고 단순히 무시만 할 게 아니라 오랑캐라 할지라도 그들의 발달된 것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떠한 맥락에서 이러한 북학론이 제기되었는지 볼게요. 조선은 정기적으로 청의 조공, 사절을 파견했습니다. 특히 이 병자호란 때 패배하면서 군신관계를 맺었었죠. 그 다음에 청을 모신다는 의미에서 이 조공을 바치는 사전을 파견하였는데 이 사절의 명칭이 바로 연행사라고 불리는 사절단이에요. 여기에 연자가 여러분 당시 청나라의 수도 연경, 오늘날 베이징입니다. 이 도시로 가는 사절단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절단을 파견했어요. 여러분 사절단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 연행사를 보냈는데 이 연행사들이 직접 청나라의 수도를 보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게 발달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신기한 기술들도 있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봐도 수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화이론적 세계관에 바탕에서 단순히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연행사로 갔다 왔던 사람들 표정을 보면 입을 쩍 벌리고 멍해 갖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확장되고 너 청나라 갔다 왔는데 왜 이래? 물으면은 아니 갔다 왔긴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랬다는 거죠. 직접 갔다 오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다르죠. 거죠. 맞아. 진짜 보는 건 다른 것 같아요. 말로 듣는 거랑. 맞아. 자, 그 상황이 뭐냐면 청이 국력이 점차 세지고요. 서양의 문화까지 받아들이니까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신기하고 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바뀌게 된 게 무엇이냐면 청의 복수는 해야 돼요. 즉 우리가 존중하던 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청의 복수는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청에 발달된 문물을 무시할 게 아니라 그것들을 수용해서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북학론의 핵심입니다. 자, 북학론 청의 문물 단순히 오랑캐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라 할지라도 발전된 것이라면 이제 수용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지금 조선 전기 그때의 화이론적 세계관과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거든요. 자, 여러분 좀만 힘을 냅시다. 자, 실학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실학은 실용적인 학문을 말해요.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내용을 통해서 봅시다. 자, 관료와 학자들은 조선에서 더욱 심해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농민들이 좀 더 농사를 효율적으로 짓고 뭔가 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거는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처럼 무슨 건물주가 갑이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잘 당첨되면 대박 난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막 10채, 20채 갖고 있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그때도 정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민들인데 그 땅 주인이 다 농사를 안 짓고 서울에서 떵떵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농사도 안 짓는데. 그래서 농민들은 항상 농사를 힘들게 지으면서도 농사 짓고 나면 땅을 빌린 대가로 그 지주라고 하는 땅 주인한테 절반 이상을 뺏겨버리니까 결국 농민들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내니까 처벌도 받고 농민들은 결국은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정말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그때 성리학으로는 뭔가 이거를 해결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네요. 자, 성리학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지금 조선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뿐만 아니라 이 성리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함께 연구해서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자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실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자, 실학을 성리학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이 실학자들은 성리학이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연구하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론티에 여러분들이 적힌 글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문제. 오랑캐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예의범절. 도덕적인 사회란?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상복은 이거 보통 장례를 치를 때 입는 건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때는 중요했다는 거죠.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제사를 지낼 때, 과일은 반드시 이제 동쪽에 놔야 되느니, 서쪽에 놔야 되느니, 만약에 이거 갖고 한 3시간 동안 토론을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중요했죠.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을 수도 있지만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실학은 조금 다릅니다. 뭔가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려고 했어요. 자, 우선 토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김덕원 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소수의 지주들은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정말 많은 수의 농민들은 적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조금 더 토지를 많이 갖게 되고 좀 균등하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상공업 발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물건의 유통을 좀 더 빨리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성리학과 실학의 관심사가 좀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대답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네. 아, 네. 정말 쉽게 잘 이해한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로 중국에 있는 이 중화 문명을 본받기 위해 중국의 것을 연구했던 것에서 변화한다는 거죠, 이제. 실학자들은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의 것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완벽하게 다르네요. 조선 전기만 해도 명을 받들고 명나라에 발달된 것들을 배우는 데 집중을 했다면 실학자들은 이제 우리의 것을 연구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면 그때 이제 그 역사 교과서 비슷하게 만든 게 있는데 이름은 제가 까먹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이제 중국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뭐 별책 부록 비슷한 걸로 한국 역사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맞네. 확실히 달라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로 가면요. 똑같이 두 나라 역사를 책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좀 자세하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역사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우리의 것을 진짜 많은 변화 같은데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간 거고요. 우리 아까 배웠던 북벌론과 북학론을 비교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해 줄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황제 정도 같아요. 이 황제가 바로 명나라 신종이라는 황제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왔던 황제입니다. 나머지를 읽어보시면 북벌론의 주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이 북학론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분명히 북학론은 즉 청나라에 발달된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즉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오랑캐라는 인식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게 되면요. 청에 있는 사람들을 무조건 오랑캐라고 중국의 법마저 폐기해버린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 자, 백성에게 이롭기만 한다면 사람들에게 도움만 된다면 오랑캐의 것들이라 하더라도 취해야 한다는 거죠. 즉 청나라가 오랑캐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마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그들의 발달된 것들은 받아들여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아직도 명나라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학론을 생각을 할 때 더 이상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북벌론은 청나라가 나쁜 나라니까 청나라 같은 나쁜 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청나라하고 아예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북학론은 청나라 같은 나쁜 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청나라만큼 발전해야 된다. 그러려면 청나라를 배워야 된다. 라는 거죠. 네, 아주 명쾌하네요. 네. 네, 여러분.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탐구학습 준비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보고 좀 아쉬워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할 활동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요. 여기 빈칸에 있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이 내용 중에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딱히 해줄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설명을 해줘서, 뭔가 추가로 해줄 게 있을까요? 아, 옆에 또 보기로 나와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오타 좀 내지 맙시다. 이거는 오타 내면 그냥 바로 그냥 돌려주게 할 거예요. 아,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무섭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 김덕원 쌤과 제가 진행한 한국사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좀 이렇게 알려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호쌤. 그쵸? 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등교하고 바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3학년 선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주 동안 등교 수업을 해서 상관은 없다만 여러분들은 사실상 등교하자마자 그 시험을 그쵸.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갖고 한국사 시험을 약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일단 첫 번째로 시험 범위를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선생님들이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시험 전까지는 진도는 그 교과서로 하면 주제 18까지는 나갈 거예요. 진도는 주제 18까지 나갈 건데 그런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프린트가 좀 문제였었죠. 그쵸. 예. 그래서 뒤에는 결국 프린트를 주지 않고 PDF 파일로 일단 올려가지고 했는데 실제 프린트는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나눠줄 겁니다. 맞아요. 나눠줄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 간에 뭔가 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험 범위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그래도 공평하게 줬던 프린트까지 그러니까 주제가 11이었죠. 네, 11까지입니다. 네, 주제 11까지로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로 하면 49쪽까지죠. 교과서로 하면 49쪽. 교과서 49쪽까지. 그리고 저번에 말했지만 그 시험 점수는 100점 만점에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객관식이라고 안 하고 선택형이라고 해요. 선택형이 50점이고요. 선택형이 50점이고, 네. 이건 변경사항은 아니에요. 그쵸. 처음부터 정해졌던 거니까. 네. 50점, 50%가 아니라. 시험 점수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선택형 50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하는 걸 좀 묶어가지고 서답형이라고 해요. 서답형이 50점. 이었죠. 자, 그리고 선택형이 20문제고, 선택형 20문제. 그 다음에 서답형이 5문제입니다. 5문제.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시험 얘기 해주는 건 1번부터 6번까지 친구들만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좀 써줄래요, 지우쌤? 1학년 7반 학생들은 선생님이 처음 공개했던 그대로 기말고사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7반 친구들은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봅니다. 7반 학생은 1회고사 안 본다.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는 이제 1학년 1반부터 6반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7반 학생들도 참고차 일단은 들어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변경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온라인이 생각보다 길어져서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원래대로는
원래대로는 그 반영 비율이 1학기 성적 반영 비율이 그 중간고사가 30%,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30%, 그 다음에 수행평가가 40% 였었습니다. 수행평가는 원래는 2종류 이상 봐야 되는데 이번에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이거는 교육청에서도 2종류가 아니라 하나만 봐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수행평가는 우리가 지금 도장 점수 맞는 거 있죠? 네. 그 점수 맞는 것만으로 수행평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수업 때 열심히 하셔야겠죠. 등교를 해서도. 자, 그랬는데 1회고사가 온라인 등교가 끝나고 이렇게 바로 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이게 좀 부담스럽고 특히 온라인 환경이 몇몇 좋지 못한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 비율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고사는 좀 부담을 줄이고 본격적으로 등교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받고 보는 2회고사의 비중을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회고사는 여러분들이 좀 온라인 등교에 대한 좀 부담을 좀 안기기 싫었어요. 그래서 비중을 10%로 줄였습니다. 대신 2회고사의 비중을 50%로 늘렸습니다. 2회고사가 50. 네. 그 수행은 여전히 40%입니다. 수행은 그대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1회고사 온라인 중에 해서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요. 부담 없이 좀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보충 수업 관련해서.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 등교하면은 보충 수업을 좀 하게 될 텐데요. 정식 이름은 중학교 때처럼 방과 후 학교예요. 그런데 국영수 위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한국사도 1시간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재호쌤이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를 하게 되고요. 아마 6월 22일이 있는 그 주부터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 시험 보고 하네요. 그쵸, 시험 이후죠. 네. 그래서 총 여러분들이 만약에 방과 후 수업을 한국사 수업 듣게 되면 총 5번 정도, 그러니까 5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면 우선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범위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범위까지 문제를 선생님이 편집을 해가지고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종이 쳤네요.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끝났네요. 안녕. 여러분 이제 등교해서 이제 교실에서 봅시다. 안녕.